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자치분권 2.0 시대의 지방자치라는 제목으로 열린 시민강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부경대학교 차재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단 먼저 지방자치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지방자치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어떤 발전 과정을 겪어왔고 그 속에서 갖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은 뭐냐? 그 다음에 지방자치 또 1.0 시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의 지방자치 시대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그 성과와 한계는 뭐냐. 그 다음에 국내외의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범적인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분권 2.0 시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치분권 개혁을 통해서 이룩한 2.0 시대에 어떤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과제가 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어떤 속에서 지방 분권형 개헌이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으로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강의를 끝맺을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지방자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조금 이해를 조금 가볍게 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지방자치의 전체적인 개념이 뭐며 어떻게 정의되며 또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개념들이 뭐냐, 그리고 그 핵심적인 개념 간의 관계가 뭐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권을 확보하는 건데 그런 자치권에 어떤 종류의 자치권들이 있느냐, 이런 자치권의 유형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어떤 개념과 정의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사실 지방에서 하는 자치적인 활동이죠.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이라고 하는 서울과 다른 혹은 수도권과 다른 지역이라고 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의 삶,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가 하는 문제를 지방자치라고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매우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행정과정, 그리고 주민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나 경제활동이나 이런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어떤 활동의 과정을 지방자치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단체자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방자치 하면 주민자치로 대부분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의 어떤 선진적인 모범 국가들에서는 주로 아주 오랫동안 중세시대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우 오랫동안 사실 지방자치의 전통이 있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전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국가의 어떤 공간적인 권력 구조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권력 구조가 굉장히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연방제 국가가 대부분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는 국가죠. 그런 국가들에서는 주민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주민자치 형태의 지방자치가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중세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대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앙정부가 큰 역할을 해왔고 중앙정부가 국가 권력의 모든 것들을 공간적으로 다 지배하는 그런 어떤 중앙집권적인 국가에서는 주로 자치단체 중심의 단체자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이 섞여서 있기도 하고 또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찌되었든 주민자치를 많이 지향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자치 중심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지방자치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그런 지방자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런 속에서 비록 단체자치 헌법의 구조상으로 보면 단체자치를 지향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주민자치로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제도 개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자치 중심에서 아마 주민자치 중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핵심 개념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방자치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자치의 개념입니다. 즉 주민자치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주민자치는 이제 그 자치 영역 안에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자신들의 어떤 삶과 관련된 모든 결정들을 스스로 할 권한을 이야기를 하면 지방분권은 이제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관계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속에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국가적인 권력을 어떻게 하면 지역으로 분산하고 위임시키고 나누어 줄 건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지방분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 결국은 균형적인 발전이다.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 즉 우리나라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굉장히 큰 격차가 없이 굉장히 균형적인 삶을 유지해서 국토의 어디에 살든지 주민들이 좀 마음 놓고 편안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고 가치입니다. 이 세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달성을 하면 그런 국가의 지방자치는 잘된 자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핵심 개념이 다 조금씩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국가고, 결국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은 이 세 가지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조금씩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균형 있게 만들 건가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동시적으로 다 달성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 사실 국가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투입할 때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먼저 투입할 건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방향에 먼저 투입할 건가, 아니면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데 먼저 투입할 건가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핵심 개념들의 관계가 어떤 건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주된 개념이고 어떤 것들이 종된 개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3대 요소 간의 관계 문제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 전문가의 입장, 국가 전체의 지방자치의 어떤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그 국가 정책 차원에서 보자면은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둘 건가, 어디를 선택해서 집중할 건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데요. 이 세 가지 관계가 어느 것 하나가 주되고 어느 것 하나가 사실 종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종 관계가 없이 골고루 굉장히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국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국토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에서 자치와 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의 문제는 조금 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올바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이 세 가지는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된다. 그리고 서로 관계는 상호작용적이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현실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하나에 선택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 지방자치의 어떤 불건전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와 같은 이런 국가 성장의 어떤 장애가 만들어지는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무엇보다도 균형 발전이 전제되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건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지역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많은 예산을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1년에 20조 가량 되는 그런 자원을 지방으로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걸 내려주는 방식을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지방분권을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균질한 질이 똑같으면, 양적으로 성장한 정도나 아니면 주민 삶의 질의 어떤 양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균질하다면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통해서 그냥 동시적으로 성장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자면은 전국에 한 230개 가까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89개 지역이 인구가 곧 없어질 거다, 소멸할 거다, 이런 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이런 89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을, 그래 너희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해, 너희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하고, 그럼 세금도 너희들이 마음대로 매기고 마음대로 걷어들여,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런 자치단체들은 그렇게 해봤자 지금 그 자치단체 안에 있는 산업적인 기반이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권화된 그 위임에 의해서 분권화된 그런 권력을 줘봤자 뭘 뽑아낼 수 있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분권이 부담스럽다, 우리가 주민자치 하려고 해도 자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무조건적으로 밀고 나가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국가가 나서서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이를 좀 동일하게, 적어도 동일할 수는 없죠.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좀 강조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성장이 조금 서로 분권과 자치와 균형 발전이 상호 연계를 맺으면서 결국은 성수 효과를 나타내고 그게 전체적인 국가의 균형 있는 성장으로 나아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균형 발전의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권과 균형 발전의 관계의 문제도 보면 그러면 분권을 먼저 할 건가 균형 발전을 먼저 할 건가 이런 기본적인 물음 외에도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나누어 줄 건가? 나누어주는 방식도 그럼 동일하게 n분의 1로 나누어서 쪼개서 나눠줄 건가? 아니면은 좀 더 대성부른 나무,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으로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더 많이 나누어져서 빨리 성장하게 하고 그 성장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의 지역들이 낙수 효과를 통해서 성장하게 만들 건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PPT에도 그런 고민의 일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 도대체 이 지방자치를 꼭 해야 되는가? 사실 지금 저희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의 어떤 그 국가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일부 수도권에 사시거나 혹은 수도권에 고향을 두고 있고 지방에서 활동하시는 제 동료 교수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나라와 같이 비록 인구는 뭐 5천만 넘어서 굉장히 많긴 하지만 국토적인 공간이 굉장히 좁은 이런 지역에서 그걸 또 230개의 그런 작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서 각각의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대단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지금 봐라. 지방자치를 해봤더니만 어떤 군수나 어떤 시장들은 자기 치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예산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결국은 예산이 그냥 헛되이 쓰이는 일들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자치를 왜 굳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를 그래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 그리고 지방자치가 중요하다라고 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아니야. 지방자치는 꼭 해야 돼. 뭐 이런 뭔가를 정당하고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죠. 그런 명분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를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듯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째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완성하지 않고는 민주주의 완성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민주주의는 거의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최종 마지막에 어떤 단는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인 결정 권한, 이걸 얼마만큼 확대하는가가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이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1987년 이후부터 지속된 어떤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들,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들, 그리고 민주주의의 어떤 성숙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지수면에서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뭘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느낀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결핍을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부산 같은데 이제 뭐 구청장님들이 하소연하는 거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도로 정비 하나도 못한다. 그다음 구청장의 입장에서 지역의 상권이 되게 너무 축소되고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어려운 을 겪고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일정하게 근데 도로에 불법 주정차라도 그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하려고 해도 중앙에서 얽어매어 놓은 어떤 통제와 관리의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무리 국가적으로 확정되어봤자 내 삶에는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느낄 거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주의 전체의 어떤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간적인 권력 이양과 분산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될 때 저는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완성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지방이 자기 스스로 왜 알아서 해야 돼? 왜 구청장이 국민들의 문제를 중앙정부가 더 많은 자원을 갖고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왜 구청장이 결정해야 돼?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구청장과 대통령을 비교하거나 장관을 비교할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의 한계나 이런 거는 명백하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혹은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결정하면 더 전문성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데 왜 구청장이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의 답은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세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화문에 있을 수도 있고 세종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매일매일 지역 주민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얼마나 이해할까? 부산에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부산이 태풍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부산에 수도 없이 많은 원전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내가 매일매일 방사능 누출의 위험에 얼마만큼 고민하는지 사실 알기가 어렵죠. 그런 거죠. 지역적으로 근접해서 내 삶의 근처에 와 있는 권력이 가장 나를 잘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장 잘 이해하는 구청장과 시장이 내 삶의 문제를 너무도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나의 삶의 문제에 관한 결정을 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방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지방자치가 잘 되는 국가들에서는 그 보충성의 원칙을 아예 헌법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못 박을 필요도 없이 연방주의 전통이 강한 국가들에서는 그걸 삶의 원리로 이미 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전히 보충성의 원칙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지방의 정부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그러지 말고 헌법에 아예 보충성의 원칙을 대모처럼 박아두자. 그래서 이 보충성의 원칙이 모든 주민 행정에 관한 기본 원칙이 되도록, 그래서 대통령과 장관이 아닌 구청장과 시장이 우리 삶의 문제를 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인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논리적인 이제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는 논리적인 근거가 돼야 되는 거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근데 지방자치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독일 이런 국가들에서도 옛날에는 강조가 안 됐어요. 근데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한 20년 기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가 전후 처리를 해나가면서 성장을 해왔죠. 그 기간 동안에는 전혀 고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지방자치에 대한 강조가 세계 곳곳에서 다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나서 약 30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이른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케인즈주의적 사고를 갖고 복지국가의 실험을 30년 동안 해온 겁니다. 복지국가의 실험, 복지국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국가가 모든 국민들을 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때 국가라고 하는 거는 중앙정부인 거죠. 중앙정부가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을 다 그냥 일률적으로 보살피는 시스템, 그게 복지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가 됐습니까? 재정의 낭비가 엄청나게 심한 거죠. 그리고 전후 30년 기간 동안에는 미국이 동구 공산권과의 경쟁을 의식해서 그런 복지국가를 시행하는 국가들에다가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했어요. 자기들의 재정 적자와 무역 수지 적자를 다 감내하면서 해왔어요. 그런데 미국도 30년 견디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1971년 8월 15일 날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더 이상 나는 세계에 대해서 이 달러화의 기본적인 가치를 고정하는 그런 형태의 금태환주의 이런 것들을 못 하겠다. 그리고 세계에서 우리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세를 매기질 않았는데 관세도 매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국가의 중앙정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왜? 더 이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그렇다면 알아서 각자 도생해야 되는데 국가의 재정은 없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갖고 있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들을 수직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에 혹은 수평적으로는 다른 국민들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개념이 이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지방화의 문제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민주화. 그죠? 그 다음에 또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새로 정립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 겁니다. 지방자치는 이 트렌드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즉 우리나라라고 한들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 그죠? 그걸 벗어나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세계가 갖고 있는 정방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굉장히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 같이 1990년대부터 헌법의 어떤 개정을 통해서 그런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국가를 벤치마킹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는 저희들 입장에,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어떤 사명이자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이제 싹트기 시작했죠. 원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5년 재헌헌법, 헌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 헌법에 지방자치가 굳이 있었던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저희 헌법을 만들 때는 벤치마킹을 많이 했죠. 영국 좋은 거, 프랑스 좋은 거, 그리고 독일 좋은 헌법들을 모아서 했습니다. 그 나라에 모두 보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훌륭한 제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법안을 만들 때 우리도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해 하고 지방자치를 집어넣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회에, 국회에 자기가 별로, 국회를 통한 간접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걸 해가지고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조금 돌린 거죠. 이거 지방자치 제도 있는 거를 좀 잘 활용해서 지방에 사는 지역 주민들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호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도로 보장되어 있는 거를 실질적인 제도로 운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도 만들고 선거도 치르고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가 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 6.25 전쟁을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걸 잘 안 하게 된 거죠. 그리고 60년에 있었던 게 4.19 혁명이죠. 4.19 혁명 때 이제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서 이걸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고 안 했네. 이제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 제도가 제대로 갈 수 있게 새로운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겁니다. 1960년의 그 헌법은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는 가장 완벽하게 가까운 헌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헌법이 만약에 그대로 지속되었더라면 아마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죠. 안타깝게도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박정희 장기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유신헌법 체제를 가져가면서 이 지방자치는 대단히 우리한테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하면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87년에 저희들이 9차 헌법 개정을 할 때까지 지방자치는 사실은 없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헌법상으로는 존재하지만은 지방자치법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전면 중단돼 버린 그런 제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1987년에 저희 나라에서 우리가 민주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방자치 제도를 다시 살려낸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9차 헌법 개정을 할 때 헌법 개정을 하는 그런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지방자치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념적으로 민주주의 완성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건 알아서 살려는 뒀어요. 근데 정말 문제의식은 없었던 거예요. 김영삼 정부 때는 민주화 이후에 처음 이제 문민정부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를 고민했더라면 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를 헌법 개정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도 해보고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냥 조문만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또 저희들이 처음에 재헌헌법 만들고 나서 아무 고민 없이 흘러갔던 것처럼 흘러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야당에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당시 야당이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그 야당이죠. 그죠?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 딱 보니까는 이걸 지금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면 자기가 대통령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도 좀 있는 거죠. 물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완성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가 안 하려고 자꾸 해태하는 거를 가져오는 그런 컨셉도 있었지만은 뭔가 자기가 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을 때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관권 선거가 잘 안 이루어질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쟁취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을 해가지고 그걸 성취를 해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작된 거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었던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지역에다가 지방이 갖고 국가가 하던 사무들을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떼어주는, 즉 권한의 이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치 사무들을 자꾸 이양하는 그런 방식 중심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의 정부와 정부에서부터 시작했고, 참여정부 때는 그걸 더 좀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 때는 이제 단순하게 자치사무만 이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도를 좀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참여정부 하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분권들을 많이 더 확실하게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부분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이루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들을 했고요. 특히 참여정부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뭡니까? 균형발전 정책. 이건 아주 참여정부가 다른 어떤 역대 정부보다도 잘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을 제도화했어요. 그래서 균형 발전 특별 회계를 만들고 관련 법률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특히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에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를 좀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이 문제도 했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들이 너무 서울에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발전이 잘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혁신도시라고 하는 개념들을 지방들에 만들어줘서 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이 뭔가 성장의 모멘텀을 갖도록 해주는 뭐 그런 정책들을 사실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 버금가는 그런 종류의 혁신적인 어떤 지방 분권과 그다음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박근혜 정부에서 기존에 해왔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은 다 공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직도 너무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면서 모든 것들을 계획적으로 바꾸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대로 참여정부의 어떤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 계획들을 다 흡수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행동에 옮기는 건 좀 주저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개혁을 이루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성과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결국 참여정부를 개성하는 정부라고 보니까 참여정부에 해왔던 모든 정책들을 시즌 1이라고 본다면 시즌 2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부 개정해낸, 그게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에서는 지방사무가 판단해서 이걸 자치사무로 넘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넘겨왔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권한의 이양이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방 일괄 이양법이라는 걸 제정해가지고 아주 통째로 이런 분야는 아예 넘기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법률 속에 담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지방정부에다가 자치권을 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수장들이 마음대로 사실은 간섭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걸 하더라도 그때마다 행정안전부에다가 이게 자치분권을 제약하는 건지 제약하지 않는 건지를 사전에 협의를 하게 만드는 자치분권 사전 협의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경찰은 지금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수직적인 위계를 통해서 경찰 활동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민생 치안 부분은 지역의 경찰들한테 맡기는 그런 자치경찰제, 이런 것들을 도입했죠. 그 다음에 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분권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분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이 재정분권을 이루기 위해서 재정분권 1단계 계획과 2단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단계 계획을 완성해서 원래 계획대로는 적어도 6대4,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원래는 8대2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6대4로 대폭적으로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재정분권을 시도했는데, 이 재정분권이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정을 통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저항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로 냉정히 따지자면 7대3도 안 되고,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라고 한 게 7대3 정도의 목적인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 7.3대 2.7 정도로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저희들이 지방자치제를 재도입하고 나서 5, 6년 동안 정부가 재정분권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뤄냈던 성과가 뭐냐면 0.1% 개선하는 거였어요.
그거에 비하면 엄청난 개선인 거죠. 한 정부 안에서 그런 개선을 이뤄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모든 면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정부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그런 노력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목적 플러스 민주주의 완성이라고 하는 명분을 포함해서 만들어 놓은 선물인 거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그냥 사실은 선물에 불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이라든지 모든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연방제 국가들에서는 지방자치는 오랫동안 중앙 권력, 연방정부와의 싸움을 통해서 얻어낸 정말 피를 흘리면서 얻어낸 어떤 투쟁의 산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툭툭 던져준 선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지방자치가 중요하다는 거는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은 그게 정말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는 자기 삶을 통해서는 체화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아직은 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지방자치에서 느끼는 절실함이 저는 상대적으로 좀 적고 그건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대 정부의 어떤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정책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제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딱 두 조문을 갖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지방자치가 잘 되는 국가들에서는 헌법 조문에 지방자치에 관한 조문들이 적어도 6개 이상 되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규정을 해뒀어요. 그만큼 지방자치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권력을 공간적으로 나누는 이 중요한 문제를 헌법 단 2개 조문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비교를 해보자면 감사원이라든지 다른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권력기관들, 그죠? 권력을 감시하는 그런 기관들에 대한 조문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좀 심각한 경우죠.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 갖고 있는 한계인데 그런 한계들 속에서 지방자치 모든 것들을 법률에 위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다루지 않고 지방자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걸 두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률들을 둬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헌법에 큰 틀이 존재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제도의 전체적인 윤곽은 모두 지방자치법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지방 분권의 제일 중요한 자치권, 그 자치권의 핵심은 주민 주권을 완성하는 겁니다. 즉 주권이 지역 주민에게 있다. 이걸 사실은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가 헌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어떻게 요구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 거죠.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그런 종류의 어떤 이념적 가치로 전락해 있다. 이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지금까지 61차례 개정되었습니다. 61차례 개정되었으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61번이나 법을 고쳤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하늘에 있어야죠. 그 어떤 국가보다도 더 좋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전부 다 그냥 형식적인, 그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서 고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들 91년에 지방자치 제도가 새로 재도입된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시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시도는 있었죠. 근데 절대 성공을 못한 겁니다. 그만큼 중앙 권력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중앙 권력을 분산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32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거죠. 그 속에서도 물론 이제 그러면 전면 개정이 아니면 부분 개정이겠죠. 여러 차례 부분 개정들이 있어 오거나 혹은 다른 법률이 고쳐지면 어쩔 수 없이 고쳐져야 되는 다법 개정을 통해서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런 전면 개정이 아니고 부분 개정 중에서도 주민자치와 관련된 그런 몇 차례 중요한 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차 개정도 그렇고 8차 개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58차 개정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분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개정 사항이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모든 개정들을 다 합치더라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거의 그 모든 것들의 결과들을 다 통칭하고도 그 비교해서도 훨씬 더 계획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구분이 아직도 불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사무구분,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사무를 구분할 건가에 대한 명확한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되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뭘 하고 있습니까?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국회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률과 포함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행정부 장관의 명령까지도 포함하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라고 하는 법률의 유사한 성격의 어떤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만 허용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률의 제정 권한은 모두 다 국회에 전속된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기본적인 한계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도 다른 나라들 헌법에 아예 이런 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어 이렇게 규정을 해뒀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헌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지방자치법에다가 일괄 다 위임해놨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별도로 규정을 안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적인 어떤 효율성을 따져서 마음대로 행정자치개혁을 마음대로 지락펴락 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지역 주민들은 되게 황당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987년 체제라고 불리는 제9차 헌법 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10차 헌법, 제10대 헌법은 여러 가지 지방자치의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과 한계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지방자치가 그냥 헌법이 그냥 문제가 있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 겁니다. 뭐 불편 없죠. 내 삶에 직접적인 마이너스로 오지 않는다면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당연히 견딜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32년 넘게 지방자치를 제도입해가지고도 지방자치법을 못 고치고 헌법도 제대로 수정을 못한 상태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중앙과 지역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른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라고 하는 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수도권의 인구 얼마 됩니까? 2000년 기준으로 했으면 49.2%였지만 2015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버렸습니다. 인구는 중요하죠. 인구를 갖고 저희들이 뭘 합니까? GDP 규모를 책정을 하죠. 1인당 GDP도 인구에 영향을 받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인구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인구들이 수도권 인구로 계속 넘어가면서 수도권 인구가 너무 팽창을 해버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넘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기업 활동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러니까 기업체 종사자 수도 굉장히 수도권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도권이 2014년 기준으로 하면 150% 정도 증가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많아지고 기업 활동이 수도권에 활발해지면 우리가 말하는 GRDP라고 하는 지역 내 총생산의 관점에서 그 비중도 2014년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8%가 수도권이 다 GDP를 다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뭡니까? 서울 외의 지역에 있는 그죠? 지역은 당연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저는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들. 근데 100대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100대 기업의 본사는 수도권에 거의 100% 가까운 95%가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이나 500대 기업으로 확장하더라도 거의 70 내지 80%가 수도권에만 다 몰려 있는 겁니다. 지역에는 가면 중소기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일자리도 그만큼 적어지는 겁니다.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를 다시 도입해가지고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런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치분권을 더 강화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전보다 비해서 문재인 정부 지금 마지막 연차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격차로 자꾸 벌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지역이 죽어간다고, 지방이 소멸되어 간다고. 그다음에 그런 지방 소멸을 이제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기집니까? 지방대학이 다 죽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벚꽃 엔딩이라고 하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수도권에서 먼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망할 거다라고 하는 괴담 아닌 괴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뭔가 돌려세우는 특단의 사실 조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그죠? 이 많은 문제점들을 저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개혁이 있기 전과 있고 난 후를 비교할 때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의 어떤 지방자치의 시대를 저희는 자치분권의 1.0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스스로도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4-5가지의 어떤 개혁적인 조치들을 완성하고 나서부터 문재인 정부 하에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치분권의 2.0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선언도 냉정히 따져보면 굉장히 사실 우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산업혁명을 몇 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봅니까? 4.0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봅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이 대단히 좀 익숙한 온라인 기술, 웹 테크놀로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웹 1.0 시대, 2.0 시대, 3.0 시대를 지나서 5.0, 6.0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이제 1.0 시대를 지나서 2.0 시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자치분권이나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는 대단히 늦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자치분권의 2.0 시대를 문재인 정부가 열었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대단히 큰 성과이기는 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지방자치 1.0 시대의 지방자치가 그럼 2.0 시대와 비교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가를 간단하게 묻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주로 지방자치에 굉장히 중요한, 자치권에 굉장히 중요한 4가지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법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치행정권, 그 다음에 자치조직권, 그 다음에 자치재정권. 이 4가지 영역에서 조금씩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자치입법권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도 자치분권 2.0 시대를 연다고는 했지만 입법권, 즉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굉장히 적게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에서 모든 법률은 국회가 다 정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데, 헌법의 117조 제1항은 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어떤 범위 안에서 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단히 제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해도 법률은 굉장히 국회만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런데 법령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령, 그 다음에 각 행정부의 명령, 규칙 이런 것들이 다 법령에 포함되죠.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결정해서 조례를 정하더라도 그게 대통령의 시행령이나 아니면 불령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도 제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크게 입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반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법령이 아니고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하면 굉장히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은 굉장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방의회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실은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을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치행정권도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권의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사무 구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의 문제와 가장 잘 결부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은 지역 주민들이 그냥 알아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을 중앙정부가 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지역에서 제기를 해왔고,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역대 정부에서 국가 사무를 자치 사무로 이양해서 많은 것들을 넘겨줘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대부분의 사무는 다 국가 사무를 대행해서 위임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에 불과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자치행정권이 굉장히 제약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재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재정은 살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재정권은 우리나라가 국세, 대부분의 세금을 국가가 다 거두어서 거꾸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지방세, 지방소득세나 뭐 이런 지방소비세 수준에서 전체 국가 살림의 20%에 불과한 거죠.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좀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0.7% 정도 올리는 그런 정도의 성과밖에 없을 정도로 자치재정권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자치재정권의 가장 큰 한계는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헌법에 못 받고 있죠. 모든 조세는 법률에 의거해서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조례에 의해서는 어떤 조세, 세금도 부과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해서 자원을 확보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치조직권도 있습니다. 근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부산광역시의 행정부시장은 마음대로 부산시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중앙정부의 대통령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자치조직권의 한계 있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지방 공무원의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다 결정해서 협의를 해야 가능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4대 자치권 전반적으로 다 많은 제약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을 문재인 정부는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건 이미 앞에 제가 많은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개혁하면서 가장 많은 저는 성과를 이룬 부분은 주민자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확장시켰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주민 주권의 구현을 위해서 관련 법조항을 무려 한 6개 정도를 다 고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기관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이양을 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근데 지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고, 지방의회가 있죠. 그리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면서 서로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방의회가 독단적인 권력기관을 형성하고 시장을 하나의 매니저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도 바꿀 수 있게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저는 획기적인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배분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꿨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금까지는 뭘 할 수 없었습니까? 그 사무를 돌봐주는 사무처 직원들을 마음대로 인사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시장에게 있었던 거죠.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었던 거죠. 그걸 지방의회에 돌려준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해가지고 부산과 울산과 경남이 뭔가 공동보조를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제3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큰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재정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조금 바꿔놓고, 많은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1.0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저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1.0 시대와 2.0 시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 주권이 훨씬 더 신장된 형태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에 관한 모든 권한들을 거의 다 열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사무도 대폭적으로 이양을 했고 지방의회의 지위의 관점에서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종속되어 있는 개념에서 좀 더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개념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구성도 획일적으로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통제 관리하던 수준에서 벗어나서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정한 영역들을 허용하는 걸로 갔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간의 관계도 지금까지 지방자치 1.0 시대에서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정부를 지도 감독하는 그런 관계에서부터 벗어나서 조금 서로 협력적인 어떤 동반자 관계로 가는 그런 발전들이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치분권 1.0 시대와 2.0 시대의 차이를 보자면은 굉장히 사실 많은 획기적인 개선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번째 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릴 해외나 국내의 여러 가지 모범적인 사례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해외의 모범적인 지방자치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의 로컬리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부두가 오랫동안 폐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 같은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떤 특별한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전체를 하나의 공공성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로컬리티 정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획기적인 좀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의 수준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걸 느낀 게 세나우 지역 같은 데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기 쓸 때 어디를 쓸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오로지 어떤 전기만 쓰죠? 한국전력이 제공하는 전기만 씁니다.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력회사들이 다 민영화되어 있어 다양한 전력을 쓸 수 있죠. 그리고 그 전기회사를 어떤 전기회사에 전기를 쓸 건가를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나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인데 세나우에서 지방의회에서 좀 그래도 효율적이고 값싼 전기회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전기회사가 문제는 그 전기회사의 전기가 대부분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공급되는 전기예요. 지역 주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반대하는 의견이 높아요. 그럼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는 안 쓰겠어. 우리나라 같으면 원전에서 전기 안 쓰겠어 하면 안 쓸 수 있습니까? 써야 됩니다. 근데 독일의 세나우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서 지방의회가 이 전기를 쓰자라고 했지만 우리는 안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자율적으로 우리가 전력회사를 만들겠다 해서 전력회사를 아예 만들었어요. 세나우 지역 안에. 그래서 그 전력회사를 만들어서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그 전력회사에서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그런 전기를 주민들이 쓰고 또 남는 전기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파는 그런 획기적인 방식의 지역 주민의 어떤 삶의 어떤 표현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관점은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거 많이 하죠. 우리나라 주민 참여 예산은 예산의 굉장히 적은 부분, 사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 결정을 해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주 같은 그런 광주 북구나 이런 데서는 좀 그 퍼센테이지가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작은 예산 규모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스페인 알베세테라든지 그 다음에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이런 지역들에서는 그 예산이 거의 50% 넘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지역들은 80%까지 육박하는 거의 모든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들은 저희들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한 중앙집권적인 전통을 갖고 있지만 일본은 자치회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공민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은 특히 단체자치 말고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저희 나라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는 주민자치의 전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주민자치회 같은 것들을 좀 공식화해서 주민자치에 많은 권한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은 일본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일본 주민자치회는 자치 조직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고 일본 공민관 같은 공민관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왔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지방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 마을공동체 사업 이런 것들은 박원순 시장 체제하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가면 성미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성미산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지역의 자치 그다음에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광주 같은 데서도 광주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주민자치에 기반한 그런 어떤 주민 삶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여전히 해외 지방자치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에 비하면 저는 좀 상상력이 부족, 상상력의 빈곤 이런 것들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좀 수준이 좀 여전히 좀 열악한 편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왜 그럴까 보면 헌법이 갖고 있는 제약성이 너무 크고 주민자치를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중앙정부의 성향이 대단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도 그런 주민자치를 좀 더 공격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성향이 좀 적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작동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지금 스페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다른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국가들에 비하면 훨씬 더 중세시대 때부터 지방자치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부분은 좀 약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저는 역사적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부분에 많은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들을 통해서 지방 자치분권의 1.0 시대를 2.0 시대로 끌어올렸다라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들 주민자치 조직을 좀 더 활성화하는 부분은 저는 많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지만 그런 일부 한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역대 정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이뤄냈다라고 봅니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치분권 2.0 시대라고 선언하는 오늘에서도 저는 자치분권에 많은 제약들이 따르고 있다. 그래서 많은 개선 과제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입법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치입법권의 획기적 개선은 왜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어떤 허용의 한계가 너무도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바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나 이런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자치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헌법 117조 제1항을 고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을 고쳐서 법률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확대해서 좀 자치권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권 같은 경우에도 좀 다양하게 지방자치단체들이 합종연행할 수 있도록 그런 영역들, 그러니까 협상의 권한들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국가가 해야 되는 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무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이 주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정리해서 이건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무다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선언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저는 좀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치재정권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모든 지방분권의 저는 핵심적인 부분은
살림살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치재정권을 대폭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방식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이건 헌법 개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좀 허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세 법률주의, 모든 세금의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오로지 법률로서만 가능하게 한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게 전체적인 지역 주민과 국가 전체의 어떤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세의 세원을 좀 발굴해내고 그걸 통해서 자치적인 재정을 조금 확보해서 뭔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좀 허용하는 그런 범위로 조금 자치재정권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자치조직권 같은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도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와서 나는 좀 개혁적으로 이번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싶어 하면 자치단체의 어떤 정원도, 공무원의 정원도 조금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권한들이 좀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그런 부분들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는 많은 한계들이 따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자치분권 2.0 시대가 빛날 거고 그걸 또 넘어서서 자치분권 3.0, 4.0 시대로 우리 지방자치가 저는 제대로 진화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올가매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그 속에서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유보에서 위임해 놓은 그런 틀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집권적인 어떤 그런 지방자치 제도를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어떤 법률 개정을 통해서도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가 했던 32년 만에 이루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자치입법권의 한계나 자치재정권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저는 쉽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헌법이 갖고 있는 여기서부터 9가지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 많은 문제점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입법권의 제약이 있고 4대 자치권의 모든 제약들이 따르고 심지어 사법권 같은 경우는 아예 자치의 자자도 꺼낼 수 없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중간에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걸 국회에 발의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자동 폐기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아마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저는 이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지방분권형 개헌 없이는 저는 지방자치가 1.0 시대를 넘어서 진정한 2.0 시대로 진화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자치분권이 2.0 시대를 넘어서 3.0 시대 그 이상의 시대로 진화해 나가는데 상당히 제약이 따를 거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한꺼번에 제도의 틀을 바꿔주고 제도의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하는 그런 저는 전향적인 노력들이 우리 지방자치의 확대와 신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민 여러분 혹은 국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방자치가 왜 지금의 헌법 체제 하에서는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지에 대한 조금 고민을 더 깊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좀 장황한 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